상승 하락은 항상 그 원인이 뭐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급에서.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수출, 수입, 국내여행, 그 다음에 해외여행,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변화된 걸 통해서 총수요, 물가, 그 다음에 GDP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재정 환율 또는 교차 환율이라고도 하는데 환율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환율 즉 원달러 환율만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이 이게 원달러 환율이 즉 1달러에 $1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얼마가 됐냐면 2,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1달러에 100엔이었는데 1달러에 50엔이 됐어요. 그러면 1엔에 우리가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은 어떻게 됐느냐? 상승했느냐? 아니면 하락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죠. 단순히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달러에 2,000원이 됐다. 그리고 1달러에 100엔에서 50원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부품을 수입하는데 유리하냐? 우리나라가 일본에 물건을 파는데 유리해졌냐 불리해졌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 원엔 환율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면 이걸 뭘로 알 수 있다? 우리가 뭘 통해서? 재정 환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원엔 환율은 1엔당 얼마냐? 이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원엔 환율이라고 그래요. 원엔 환율.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1엔당 얼마냐? 이 얘기.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이게 1달러에 얼마예요? 얼마냐자. 그죠? 얼마냐. 그 다음에 N달러 환율은 1달러에 몇 엔이냐 이 얘기야. 그러면 이게 여기다 이걸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의 수식이 되는 거예요. 수식이. 1달러에 몇 엔, 1달러에 몇 원이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분모가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봐. 그럼 이거 약분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원엔 환율이야. 그러니까 1달러에 몇 원, 1달러에 몇 엔 우리가 이 변화를 알면 원엔 환율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1달러에 1,000원이고 1달러에 100엔이었어. 1달러에 100엔. 그럼 봅시다. 1달러에 1,000원이었고 1달러에 100엔이었어. 100엔. 그러면 얼마예요? 100분의 1000이니까 10엔이죠. 10원이죠. 10원. 10원이요. 뭐? 1엔당 10원. 1엔당. 이렇게 쓸까요? 1엔당 10원.
N1 환율은 원엔 환율이죠. 원엔 환율은 10원이었어. 10원. 원엔 환율은 1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달러에 2,000원 되고 1달러에 50엔 됐어. 그럼 뭐예요? 1달러에 50엔이고 1달러에 2,000원이야. 뭐 약분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50분의 2,000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엔에 몇? 40 맞나? 40 맞나? 40 그럼 어떻게 했어요? 원엔 환율이 상승했죠? 상승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이렇게 구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얘를 구하는 거잖아? 얘를 구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얘가 올라갔죠? 얘가 올라가고 이게 내려갔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됐어? 이거는 커졌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커지고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커지고 그럼 얘가 커지지. 얘가 커졌다는 얘기는 뭐야? 원의 환율이 상승했다고. 원의 환율이 상승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이거잖아. N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건 작아지고 이건 커졌어. 그럼 이 전체 값은 뭐가 돼? 커진 거지. 이 전체 값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커졌다는 얘기는 10에서 40이 됐다는 얘기야. 원의 환율이 상승했다고.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막상 이제 문제에서 접하게 되면 잘 좀 이제 쉽게 풀어나가기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연습 좀 하면 돼요. 연습 좀. 환율이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연습하면 쉽진 않아요. 좀 연습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로 갑니다. 국제 수지. 국제 수지는 오랜만에 외울 거야. 여러분이 경제에서 지나가는 걸 보면 뭐 크게 외울 게 있었어요? 외울 게 없었지. 뭐 외울 게 있었냐면 외울 거 정도는 뭐 총수요?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정도? 그 외에 또 뭐 있었어? 크게 없었잖아. 연관제도 뭐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외울 게 없었다. 그런데 이 국제수지 파트는 외워야죠, 그냥. 네, 국제수지. 자, 거기 보시면 국제수지 표입니다. 자, 일단 284페이지 국제수지 표가 있는데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민두라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금융계정 합쳐서 자본금융계정, 그 다음 오차민누락. 오차민누락은 혹시 뭐 오차가 있거나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서비스수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금융계정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내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는 외울 필요가 없지. 왜? 그냥 상품이야. 상품, 서비스 빼고 상품, TV, 라디오, 냉장고 이런 것들. 서비스 수지는 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서비스 수지는 12가지 품목으로 나누는데 운송, 여행, 통신, 보험, 금융, 지식재산권, 사용료 주로 뭐가 나오냐? 지식재산권, 사용료, 운송, 금융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지라고 할 때는 좀 어려운 건 지식재산권, 사용료 그리고 쉽게 나오면 여행, 통신, 보험, 운송 이런 거 나옵니다. 지금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2달 되면 다 까먹으니까. 다음 주에 기억 하나 볼까 한번? 테스트 다음 주에? 다음 주도 못하는데 뭐 2달 내에 기억하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 자,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소득과 관련된 거니까 금융, 임금, 그 다음에 투자소득인 배당금 이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는 뭐냐면 대가 없이 주고받는 것들, 송금, 그 다음에
원조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수지는 자본의 이전, 그냥 돈이 이전하는 거예요. 누가 돈을 들고 가. 누가 유승준이 100억을 들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건 이전이 된 거지. 자본 수지 이전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외 이주비.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금융자산 및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 그러니까 비생산 비금융자산 이거를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있어요? 디자인권, 판매권, 영업권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생산 비금융자산이에요. 그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건 안 나니까. 다만 비생산 비금융자산은 나겠죠. 비생산 금융자산 취득 및 처분.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정에는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상품 투자 이런 것들 들어가죠. 직접 투자는 뭐냐면 직접, 그러니까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분을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분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차관 도입, 대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게 있어요. 준비자산 증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차범위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흑자는 뭐예요? 우리가 수지는 들어오고 나간 거예요. 들어오는 거, 나간 거. 수입 들어오는 거, 지출 나가는 거. 그러면 항상 들어오고 나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계산하는데 대변 차변인데 국제 수지는 항상 0으로 맞춥니다. 0으로 맞춰요. 0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항상 우리가 회계할 때 대변 차변 나누듯이 우리는 그냥 수입, 지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수입이 500이에요. 500이야. 그럼 지출이 얼마야 돼? 500이야지. 선생님 500 지출 안 하면요? 그래 400 지출했어. 그럼 얼마 남았어? 100 남았겠지. 그럼 몇이에요? 이건 2월 되는 거잖아. 2월. 그래서 들어온 거, 쓴 거, 2월 되는 거. 합이 얼마? 0. 딱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회계가 딱 된 거야.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안 맞으면 이상한 거죠. 안 맞으면 뭔가 문제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준비자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준비자산은 우리가 500 벌었어. 수출하고 뭐해서 500 벌었어. 그리고 400 썼어요. 그럼 우리 얼마 번 거예요? 100억 뭐예요? 500억 벌었고 400억 썼다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오고 나간 거야. 수지는 들어오고 나간 거야. 벌고 이게 아니야. 번 개념이 아니야. 차관 플러스예요. 차관 플러스라고. 돈 빌려도 플러스라고. 무조건 들어오고 나간 게 딱 떨어져야 돼. 들어오고 나가고 남은 거 딱 0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들어오고 나간 거지 벌어들인 게 아니라고. 벌어들인 게. 해외 투자했어. 이거 뭐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해외 투자. 당연히 마이너스지. 나갔는데 나갔다고. 마이너스. 자, 그러면 500 들어왔어요. 그리고 400 나갔어. 얼마 남아야 돼? 100 남아야 되지. 그럼 봐봐. 100 뭐예요 우리는? 500 들어오고 500 들어오고 400억 나갔어. 그럼 100억 뭐예요 우리? 흑자야 적자야? 100억 흑자야 적자야? 흑자지. 남았잖아. 500억이 들어오고 400억이 나갔다고. 그럼 뭐예요? 100억? 흑자라고. 흑자. 여러분 경상수지 할 때 항상 0입니다. 올해 경상수지 0이에요. 그래요? 아니면 국제수지 2억 달러 뭐 아니면 10억 달러 흑자입니다. 이거 얘기해야 안 해? 흑자 적자 얘기해야 안 해? 뉴스에서 흑자 적자 얘기한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선생님 항상 0으로 맞추면서 어떻게 흑자 나옵니까? 당연히 흑자 적자가 되지. 항상 흑자 적자가 되지. 흑자 적자가 되면 자 봐.
흑자죠. 100억 달러 흑자지. 근데 회계표는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00억 남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100억은 벌었어. 그래서 남는 걸로 우리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흑자 적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뭘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억 달러 흑자네. 그럼 뭐예요? 이거 남은 거네. 그래서 2월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 붙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자산 증감이야. 자, 여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해 100억 달러 흑자입니다. 준비자산 얼마? 준비자산 얼마? 마이너스 100. 알았어요? 마이너스 100. 자, 준비자산이 마이너스 100으로 표시됐어. 우리나라 흑자야, 적자야? 흑자야. 자, 준비자산은 이퀄 외환보유고야.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봐. 일단 여기 봐. 자, 준비자산이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외환보유고 늘었어, 줄었어? 늘었죠? 우리가 준비자산이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100억 는 거야. 100억 플러스라고. 준비자산이 마이너스 100이야. 그럼 외환보유고는 100억 늘어난 거야. 100억 증가. 준비자산 플러스 50억. 준비자산 플러스 50억. 뭐예요? 외환보유고 마이너스 5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자산 증감은 0을 만들기 위해서 흑자면 마이너스 표시해서 0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적자면 플러스지. 왜? 자, 우리가 들어온 게 500인데 나간 게 600이야. 그럼 어떻게 해? 얼마? 100억 흑자지, 적자. 이게 어디서 났겠어? 어디서 뭔가 빌려거나 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빌려왔네. 이게 나가려면 전에 있던 거, 우리 창고에 있던 걸 꺼내거나 아니면 대출받거나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00을 하는 거죠. 플러스 100, 준비자산. 그래서 0을 맞추는 거야. 플러스 100이라는 얘기는, 준비자산이 플러스 100이라는 얘기는 외환보유고가 100억 흑자다. 외환보유고가 100억 마이너스 됐다 얘기야. 100억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자산 증감을 하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0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항상 이 국제수지표를 0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다 적자다라는 얘기는 준비자산 증감 표시를 하기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자산 증감은 언제 하냐? 다 계산하고, 오차미 누락까지 다 계산하고 나면 흑자 적자가 나오겠지. 흑자 적자가 나오겠죠. 준비자산 빼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모두 오차미 누락까지 모두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얼마 흑자다, 얼마 적자다 하겠지,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수지표의 마지막에 하는 게 준비자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58억 달러 흑자다 하고, 그 다음에 0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58억 달러가 어떻게 돼? 우리가 들어가겠죠. 저축되겠죠. 저장되겠지. 그래서 그 저장되는 돈 얼마? 마이너스 58억 해가지고 0 딱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8억. 그래서 지금 계산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옆에 285페이지 보면 경상수지 얼마, 자본수지 마이너스 얼마, 경상수지 플러스 얼마, 금계정 마이너스 얼마, 오차미들하고 마이너스 얼마, 그 다음 다 계산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0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준비자산. 그러니까 준비자산이 뭐란 얘기요? 마이너스 붙었다는 얘기는 외환보유고가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만큼 남는 돈이 외환보유고로 편성된다는 얘기야. 편성.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수지에 대해서 배웠고, 국제수지가 첫 번째 우리가 국제수지표를 봐야 되고, 항상 국제수지표. 두 번째 보면 우리가 국제수지인데 우리가 국제수지 변화.
균형에서 일단 우리가 국제 수지가 뭐일 때, 적자일 때, 흑자일 때가 있어요. 적자가 위에 있는데 우리는 흑자를 보겠습니다. 흑자. 흑자가 있고 적자가 있죠. 자 그러면 흑자일 때예요. 사실은 이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죠. 사실은 뭐가 있어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수출이 많아서.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적거나 국내 외국인의 해외 여행이나 국내 투자가 뭐해서 국내 투자가 더 많아서, 국내 투자 또는 국내 여행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들어온 돈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대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등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많아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흑자지.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느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자, 우리가 흑자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신용도는 어떻게 돼? 신인도 또는 마찬가지. 신용도는 올라가죠. 신용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돼요? 외환보유고 어떻게 돼요? 외환보유고 어떻게 돼? 흑자잖아. 외환보유고 당연히 증가지. 증가. 외환보유고 증가. 그 다음에 준비자산 증가하면 뭐야? 마이너스지. 금년 증가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량은 어떻게 돼요? 통화량 증가. 총수요 어떻게 돼요? 증가. 그럼 GDP 증가.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상승하고. 이렇게 자꾸 흑자가 나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또 이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자꾸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미국이 이제 싫어하잖아. 무역 마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신용도 올라가고 외환보 올라가고 통화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돼요? 환율은 어떻게 돼? 이게 많잖아.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돼? 환율은 들어오는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하죠. 안 좋은 거는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 정도가 안 좋은 거죠. 적자는 국가 신용도 내려가죠. 외환보유고 내려가죠. 통화량 줄어들죠. 총수요 감소하죠. GDP 감소, 물가 하락. 무역 마찰 당연히 안 하지. 우리가 등신인데 맨날 사주는데 누가 우리 니네 왜 자꾸 사줘 임마. 이제부터 사주지 마. 이런 애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그 다음에 환율 어떻게 돼? 환율 어떻게 돼요? 적자일 때 환율 어떻게 돼? 뭐가 더 많아?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적자일 때 환율이 어떻게 돼? 응? 다 같이 크게 얘기해봐. 제발 소원이야, 소원. 진짜.
적자일 때 환율이 어떻게 돼요? 네? 야, 씨, 돈이 많은가 보네. 배불렌 효과네. 환율이 상승하면 뭐가 더 잘 돼? 우리나라 게 싸져서 비싸졌어. 외국 거는 비싸요. 수입이 잘 안 되지. 수출이 증가하죠. 수출이 증가하잖아. 수출이 증가하지. 그럼 경상수지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경상수지는? 왜 어렵게 생각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는 자, 잘 봐야 돼. 항상 그 영향.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잘 되죠. 수출이 잘 되지. 그럼 통화량이 어떻게 돼? 올라가죠. 물가는?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물가는 어떻게 돼?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은 어떻게 돼?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나 욕하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고. 물가가 올라가면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 항상 이게 천천히 생각해, 앞으로. 항상 내가 항상 환율 물어보면 뭐 생각하라고 했어? 그냥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앞으로 환율을 물어보면 수요와 공급 생각하고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려야지. 머릿속에 그리는 건 어림택도 없는 거고 항상 손으로 그려야지. 손으로 많이 그린 사람이 머릿속으로도 실수 안 하고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환율을 물어보면 뭐부터 생각해? 수요 공급. 환율을 물어보면 수요 공급.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내가 물어보잖아. 수출이 됐어. 수출이 잘 됐어. 경상수지 흑자야. 환율은? 그러면 환율은 수요와 공급인데 흑자란 얘기는 들어온 돈이 많으니까 공급이 많네? 그럼 뭐야? 환율 하락. 항상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율 파트를 마무리하고 경상수지도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요 밑에 적어야 돼서 다 똑같이 내가 다 얘기했어요. 당연히 하락하고 내려가고 감소하고 없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환율은 상승하겠지. 상승. 그 다음에 물가인데 물가와 뭐 환율 해도 되고 국제수지 해도 되고 경상수지.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이것만 보면 돼.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이 잘 돼야 안 돼요. 수출이 내려가고 값싼 물건을 수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은 어떻게 돼? 환율은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어떻게 된다고? 이 경상수지잖아.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적자라고. 적자면 환율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이렉트 가도 되고 요 거쳤다 가도 되고 상관없어. 자, 이렇게 해서 국제 수지 파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환율 국제 수지 파트 문제 풀어보고 우리가 금융제도로